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요새 사회 서비스 원이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새로운 개념의 도전인데요. 이 사회 서비스원 출범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서비스원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사회 서비스원의 핵심 이슈, 그리고 이 핵심 이슈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것, 그리고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회 서비스원은요, 출범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회 서비스가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 중심의 확대에 따라서 약간 과도한 경쟁 구조가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 요양 쪽으로 보면요,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일로와 근로와 고양 불안에 따른 우려 등을 그 배경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점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복지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요. 사회 서비스원이 생김으로써 어떠한 국공립 지원하고 민간 시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특히 이제 인력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으로 들어가고요. 필요한 신규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그리고 민간은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우리 이제 오늘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관련이니까요. 뭐 보육도 있고 하지만 일단 그쪽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 시설 투자가 있는데요. 치매 전담 344개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국공립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치매를 전담할 수 있는 뭐 치매 안심 국가 이런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걸 344개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아마 이제 요양원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약간 결이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 종합 재가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는데 2022년까지 135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 서비스원에서는 뭘 하냐면요. 우리와 이제 관련 있는 게 치매 전담소랑 종합재가 센터인데요. 일단은 더 종합재가 센터 쪽을 보면요.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한 30에서 40만 요양보호사가 있는데요. 이분들 부분의 상당 부분을 직접 고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 서비스도 어떻게 기존의 뭐 분절적이고 이런 것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근무 시간을 보장을 하고 월급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방안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사회 서비스원의 운영 원칙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요. 재원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재가센터 예금을 보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들어오는 만약에 돈, 그러니까 일반인이 내는 비용 부담하는 15에서 20%와 정부 재원으로 하는 나머지 80에서 85%를 합친 그 안에서 운영을 원형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된 비용으로 그 제공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요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회 서비스원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양 서비스를 위한 상대적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에 그게 이제 대선 공약의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공에서 더 이상 이런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문제점을 직접 해결해 가는 그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핵심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재정적인 제약의 이슈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그 절감된 비용으로 그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안에 운영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보면요, 대략 세전 수익이 4에서 6%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네, 4에서 6%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만약에 현재 이제 제가센터에서 그 인건비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정도가 있거든요. 약 뭐 82% 정도, 83%그 정도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그것을 뺀 뭐 18%라든지 16%라든지 이 안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 서비스원은 아무래도 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정규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자료에 의하면 매출 손익도 인당 한 10만 원 내외의 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요. 135개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군가구의 개수가 151개를 보면은 주요 군구에 하나씩 이제 생기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제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슈가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민간 공급자들의 저항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저항의 본질을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그 투자 시설이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억 단위로 들어가죠. 이런 그 시설장, 이런 시설을 만든 요양원 입장에서는 신규로 국공립 설립에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낮은 제가 방문 요양 센터 입장에서는요. 야, 이런 게 135개나 생기면 혹시 우리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야? 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이런 우려는요, 그 요양시설, 요양원과 재가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되고 있냐면, 어떠한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해서 그 사회복지기관에 준하는 그런 투명한 회계 규칙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인건비에 대한 그 일정한 비중의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존재 속에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됐을 때 사회 서비스원은 또 다른 우려의 어떠한 그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러한 중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요. 정부의 의지를 정확히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과연 어떤 걸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공공기관에서 장려한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가 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연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공공에 속한 사람들이 그거 외의 영역까지 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기본적인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일자리를 정규직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까지도 벅찬 일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과연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의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요양 그 민간에서 또 민간을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공공의 대우 전략적 방향도 중요하죠. 그럼 민간에서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결국 현재 우리들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영역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그 공공의 목적은 이거구나. 그럼 민간에 두려워하는 건 이거구나. 그럼 서로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전략적인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그 판이 깔린 건 뭐냐면요. 두 가지 기본 인식. 요양보호사라는 일자리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이쪽은 정부의 돈이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서로 국민이 내고 세금을 내는 거지만 이런 공공 서비스 다시 여기서 사회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OECD 선진국처럼 공공의 비중이 더 강화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명확하구나 라는 것을 그 바탕하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의 기본적인 이해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죠. 서로 첫 번째로 이 아킬레스건을 주의해야 돼요. 공공은 민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민간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에
이해하고 상생 토론 토의하자라고 손을 내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수요자인 어르신, 국민, 바로 국민입니다. 근데 국민 관점에서 보시죠. 이 정부는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전체 인구가 있고요. 그 안에 노인 인구 약 뭐 700만, 800만 이런 노인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3, 40만 명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요양시설장들 한 2, 3만 명 되시겠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럼 어느 수가 더 큽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노인들의 그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요양보호사 3, 40만 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만 정도, 2, 3만 될 수 있는 우리 그 민간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 속에서 그 할 수 있는 범위를 보시고요. 그 속에서 상생 소통 그리고 수요자 지향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그 수요자 지향이라는 것은 공공 쪽에서는 결국 이러한 수 그리고 전체가 받을 편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케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민간 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 서비스원이 아주 중대한 도전임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만 되는 게 아니라 기회 요소로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은 굉장히 쉽죠.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센터의 경우에 보면요.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이 돈을 어떻게 받아서 요양보호사한테 어떻게 드렸고 전달했고 이 과정을 기록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뽑고 또 관리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수급자를 발급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수급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르신을 찾아뵈면서 정기적인 소통으로 관계 형성하는 부분까지 뭐 삼중고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사회서비스원에서 만약에 이런 역할을 명확히 해서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데 하고 그분에 대한 재반 행정 비용을 덜어준다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 중심의 어떠한 그 시니어 그러니까 어르신과의 직접 어르신과 또는 가족에 대한 소통과 관심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비용적으로는 전에 봤던 수익에서는 상당히 줄어든 부분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보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결국은 수요자 지향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제가센터.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가 잠재적인 고객을 받아들이는 풀로 하는 이런 시너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미국처럼 비급여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돈으로 주기로 하는 주로 이제 직접적인 요양과 관련된 그 직접적인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내가 정말 살아생전에 바다 수영을 다시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일본에서는 그 옆에 인력이 붙어가지고 실제로 보조하면서 바다 수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급여 서비스가 있거든요. 뭐 이게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한 창의적인 부분의 그 개발의 여지에 대한 그 시간적인 자원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요양 시설 이쪽에 있는 어르신 병원 있는 분들을 살던 곳으로 모셔오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회 서비스원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관심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요양시설에서도 지역 자원을 연계했는가에 대한 평가 점수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기 민간 제가 센터에서는 자원의 역량을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수익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차피 트렌드상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적은 수익 속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랬을 때 그 핵심은 수요자와의 관계가 될 겁니다. 그 어르신과의 관계, 그 가족과의 관계, 그 어르신의 집중된 그 노력.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제과센터를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 시니어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삶 속에 연동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게는 아마 새로운 그 부흥기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함에 따라 그 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원들, 공공의 입장, 요양보호사, 민간업체, 그리고 소비자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많은 수익 그 숫자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관점에서 규정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가지고 있는 민간 업체에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세게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분히 앉아서 이러한 그럼 왜 이 사회 서비스원이 등장을 해야 됐고 이거가 지킬 룰이 뭐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앞으로 한 3년 5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요. 어떤 창의적인 건 줄어들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정부의 돈을 받는 정규직인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그 자긍심으로 어르신을 더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상생하는 긍정의 씨앗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다만 우리가 이러한 서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말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의 기반과 공감대를 만드는 것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은 시니어 비즈니스 이슈를 다뤘고요. 시니어 라이프 이슈,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시니어 비즈니스 컨설팅,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하기가 저에게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